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머니쇼 시작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했습니다. 중동 사태로 인한 불안은 계속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압박하면서 지금 휴전이 아니라 진정한 끝을 원한다라고 밝혔죠. 시장 우려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G7 정상회의에 참석했다가 급히 일정을 축소해서 조기 귀국했던 트럼프 대통령이었죠.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하면서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건지 시장이 우려를 키웠는데요. 간밤에 이제 이란 최고 지도자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면서 무조건 항복을 요구했습니다. 미국이 중동 사태에 개입할 가능성이 이제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불안이 커지면서 국제유가는 또다시 급등했습니다. 지표도 좋지 않았습니다. 5월 소매 판매 지표도 지난달보다 0.9%나 감소하면서 예상보다 더 악화되는 양상이었고요. 제조업 생산도 그렇게 기대만큼 늘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열린 FOMC에서도 기준금리 유지가 유력해지고 있습니다. 어제 전반적으로 주식은 하락, 그리고 미 국채 가격은 상승, 즉 국채 수익률은 하락하고 반면에 그 와중에 달러는 또 강해지는 전반적인 위험자산 회피, 즉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강해지는 하루였습니다. 네, 어제 국내 증시 보합권에서 혼조로 마감했습니다. 오히려 코스닥 소폭 하락했고요. 코스피는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2,950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제 장중에 3,000포인트를 좀 돌파하는가 싶었던 코스피였습니다. 다만 조금 못 미쳤죠? 네, 기대가 있었는데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으로 인한 불안이 커지면서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제 오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모두 즉시 테헤란을 떠나야 한다라고 올리면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되는 양상이었고요. 그동안 랠리를 보이면서 코스피 3,000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는 상황에서 오히려 좀 찬물을 끼얹는 양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국내 증시 어떤 모습으로 출발하는지 증시타임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하우머니에서는 미국 상원이 내놓은 IRA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태양광, 자동차 업종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개정 후 특징을 보이는 업종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최주연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하루 만에 중동 긴장이 완화할 수 있다는 낙관론이 불안감으로 바뀌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단순한 휴전이 아니라 실질적인 종식을 원한다면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습에 직접 참여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중동 불안이 재차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3대 지수는 모두 어제의 상승분을 반납했습니다. 마감 상황을 보면 다우지수는 0.7% 빠졌고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각각 0.84%, 0.91% 내려앉았습니다. 총 상위 종목도 모두 약세를 보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핵심 동반자인 오픈AI가 MS에 대해서 반독점법 위반 소송까지 검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오늘 0.23% 빠졌고요. 엔비디아는 등락을 반복하다가 결국 0.35%, 39% 소폭 하락세로 마감했는데요. 이날 시티에서 엔비디아의 목표가를 $150에서 $180로 상향하면서 주가 하락폭이 제한적이었습니다. 시총 6위부터도 보면 테슬라가 4% 가까이 하락하면서 시총 9위로 내려앉았는데 오는 22일 로보택시 서비스 출범에 앞서서 CFRA의 애널리스트가 시장의 과도한 기대를 경계한다고 지적을 내놓은 점이 주가를 끌어내렸고요. 또 2분기 테슬라의 출하 대수가 전년 대비 10% 감소했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실망 매물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 나머지 기업들도 모두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시장의 투심이 급격하게 얼어붙은 데는 미국이 이번 공격에 개입할 수 있다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어제 G7 회의에서 조기 귀국한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안보팀을 소집해서 회의를 열고 미국이 직접 개입할지 여부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미국은 미군을 동원해서 이란 핵시설을 타격하거나 이스라엘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미국이 분쟁에 개입하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이란은 무조건 항복해야 하며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숨어있는 곳을 정확히 알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고 지도자 사례를 언급한 것은 직접적인 군사 개입을 저울질하고 있다는 메시지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외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이스라엘과 미국을 묶어서 우리라고 표현한 것이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에 참전할 수 있다는 명백한 암시라고 전했는데 실제로 미국이 직접 참전할 경우 주식시장에 큰 파장이 생길 수 있어 주의해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나온 지표들도 확인해보면 대부분의 데이터들은 관세에 따른 영향으로 예상보다 부진하게 나오면서 투심을 한층 더 끌어내렸습니다. 우선 5월 소매 판매는 전월보다 0.9% 감소하면서 올해 월간 기준으로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고요. 시장 전망치도 밑돌았습니다. 또 4월 수치도 0.1% 감소로 하향 조정되면서 2023년 말 이후 처음으로 2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자동차 및 부품 판매가 급감하면서 이 전체 감소세를 주도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시행을 앞두고 자동차 선구매 수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이번 지표에서도 양가적으로 해석될 부분이 있는데 GDP 계산에 사용되는 통제그룹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0.4% 증가하면서 2분기 GDP가 증축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이를 보고 전문가들은 소비 증가세는 여전히 견고해 보이지만 관세의 영향이 점점 나타나면서 연말까지 소비가 상당히 둔화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로 인해서 제조업 부문도 점차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5월 산업 생산은 0.2% 감소하면서 시장 전망치를 소폭 하회했고요. 산업 생산의 핵심인 제조업 생산도 0.1%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이에 대해서 판테온 매크로 이코노믹스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가 외국산 제품의 경쟁력을 떨어뜨렸지만 미국 내 제조업 투자 확대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서 오히려 새로운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제품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주택 건설업계의 체감 경기를 보여주는 주택시장 지수는 6월에 32를 기록하면서 1년 반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위축됐습니다. 조사 측은 높은 모기지 금리와 관세, 또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주택 구매자들이 점점 시장에서 이탈하고 있다면서 수치가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나타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중동발 갈등이 재차 커지면서 어제 하락세로 돌아섰던 유가는 다시 급등세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WTI는 4.28% 오르면서 배럴당 74달러까지 상승했고요. 브렌트유도 4.44% 오르면서 배럴당 76달러까지 올랐습니다. 이런 가운데 금 가격은 중동 사태에도 불구하고 하락했습니다. 간밤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또 월가에서 지정학적 위기 증가 속에서도 금의 목표 가격을 하향 조정한 것이 영향을 미쳤는데요. 결국 금 선물은 0.43% 빠지면서 온스당 3,402달러까지 내려갔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간 교전이 격화하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커지고 또 간밤 미국의 5월 소매 판매가 예상보다 부진하게 나오면서 국제 가격은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0.06%포인트, 2년물 국채 수익률은 0.02%포인트 내렸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외신이 주목한 주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블룸버그 통신입니다. 미국 상원이 반도체 업체에 대한 투자세 공제를 일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존 25%에서 30%로 높이는 방안을 포함한 세제 개편안을 논의 중인데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돼 기업들의 조기 투자를 끌어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반대에도 양당 의원들은 고용 창출과 지역 경제 효과를 이유로 칩스법 폐지에 반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주요 외신들은 인텔과 대만 TSMC, 삼성전자, 마이크론 등을 수혜 기업으로 꼽으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 보조금 재협상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고요. 배터리 부문도 국내 배터리 회사들이 크게 영향을 받는 이 첨단 제조 세액 공제에 대한 지원 기간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하면서 한숨 돌릴 수 있게 됐습니다. 반면 전기차의 경우에는 세액 공제를 순차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태양광은 전면 폐지 시점을 앞당기기로 하면서 업계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다만 이견이 쉽게 조율되지 않아 빠른 시일 내에 법안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 여개를 불문하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요즘 미 국방부의 AI 수주전이 뜨겁습니다. 실리콘밸리 기업들과 연거푸 손을 맞잡고 있는데요. 오픈 AI도 첫 계약을 따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미 국방부의 인공지능 도구를 제공하는 2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국방부는 이번 계약으로 오픈 AI가 국가 안보 과제 해결을 위한 최첨단 AI 기능의 시제품을 개발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오픈 AI뿐만 아니라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미 국방부와 AI 기술을 접목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팔란티어는
구글은 육군과 10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맞춤형 AI 챗봇을 개발하는가 하면 메타와 안드릴은 미 군용 장비 개발을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하는 등 미래 먹거리 확보에 여념없습니다. 머스크의 인공지능 스타트업 xAI가 43억 달러, 우리 돈 6조 원 규모의 지분 투자 유치를 위한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이번 지분 투자는 머스크가 X와 xAI의 합병을 위해 채권 투자자들로부터 융자로 조달하려는 50억 달러와는 별개로 진행됐는데요. 이미 막대한 자금을 조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지출 속도를 간신히 따라잡는 수준이라고 로이터는 설명했습니다. 경쟁 업체들만큼 빠르게 수익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 칩부터 서버까지 직접 구축하면서 격차를 빠르게 좁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대규모 자금 소진에도 불구하고 xAI의 기업 가치는 지난해 말 510억 달러에서 올 1분기 800억 달러로 수직 상승했습니다. 인공지능에 올인하고 있는 곳이 또 있죠. 바로 아마존인데요. 앤디 제시 CEO는 AI 도입이 확대되면서 현재 일부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줄어들고 있다. 이 같은 변화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확히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는 알 수 없지만 향후 수년 내로 회사 인력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말했습니다. 아마존은 2022년 이후 2만 7천 명 이상의 직원을 해고했고 올 들어서도 여러 차례 가번에 나서면서 체질 개선에 힘을 쏟고 있는데요. 올해 자본 지출로 최대 1,000억 달러를 책정하고 이 중 대부분을 AI 관련 프로젝트에 투입할 예정인데다 제시 CEO는 평생 한 번뿐인 사업계라고까지 말하면서 인공지능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500만 달러, 우리 돈 68억 원에 미국 영주권을 살 수 있는 이른바 골드카드 신청자가 7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의 투자 이민 제도를 없애고 이 골드카드 정책을 시행하겠다 밝히면서 외국 부자들에게 영주권을 팔아 미국의 부채를 해결하겠다 나섰는데요. 신청 자격과 국가, 세제 등 세부 사항이 결정도 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대기 등록줄이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내부적으로는 20만 장의 골드카드 발급을 통해 1조 달러, 우리 돈 1,000조 원이 넘는 수익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AI 투자를 위해 실탄 모으기에 박차를 가고 있는 소프트뱅크 소식까지 살펴보죠. 보유 중인 T모바일 지분을 대거 매각하기로 했는데요. T모바일 발행 주식 총수의 약 1.9%, 총 6조 5천억 원 규모로 올 들어 두 번째로 큰 규모의 매각입니다. 이번 매각은 소프트뱅크가 AI 투자 전략을 본격화하는 와중에 이뤄졌습니다. 오픈 AI에 최대 300억 달러를 투자하고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데이터 센터와 반도체 인프라 확장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붓기로 하는 등 거듭 통큰 베팅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에서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먼저 어제 유리기판 관련주가 일제히 강세 보였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면서 유리기판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아마존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들이 앞서서 데이터 센터에 투자하고 있는데 특히 아마존은 최근 조지아주, 노스캐롤라이나, 호주 등의 신규 데이터 센터 구축 계획도 밝혔죠. 이에 맞춰 반도체 기술도 점차 발전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차세대 반도체 소재인 유리기판이 반도체 패키지의 데이터 속도와 전력 소모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게임 체인저로 주목받고 있어서 관련주에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더불어서 최근 아마존이 SK그룹과 협력해서 우리나라 울산에 국내 최대 규모의 AI 전용 데이터 센터를 구축한다는 소식도 홍풍으로 작용했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PIE 상한가 기록했고요. SKC도 15.49% 시세 분출했고 YC캠 9.38%, JNTC도 8% 가까이 강세 보였고 이노메트리 5.29%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AI 100조 전략을 추진할 책임자로 네이버 클라우드 AI 혁신센터장 출신의 하정우 수석이 낙점되면서 정부의 AI 핵심 전략이 소버린 AI 개발에 집중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주가 연이어 시세 분출했는데요. 소버린 AI는 개별 국가 차원에서 개발하는 AI로 지금까지 미국 빅테크가 글로벌 시장을 겨냥해서 내놓는 AI 모델과는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하 수석은 그간 한국의 스타트업들이 소버린 AI를 활용해 제조업과 서비스, 공공부문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을 개발해서 AI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는데요. 이에 따라 정부는 하 수석을 중심으로 올해 GPU 만장 규모로 추진 중인 국가 AI 컴퓨팅 센터 건설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더불어서 최근 젠슨왕 엔비디아 CEO가 소버린 AI로 AI 시대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한 발언이 강조되면서 관련주가 날아올랐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오브젠과 핀텔이 상한가 기록했고요. 알차라도 19% 넘게 시세 분출했고 신플랫폼 9.79%, 로보스타도 6.17% 강세 보였습니다.
조각 투자 플랫폼이 제도권 진입의 길을 열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조각 투자업에 대한 인가 체계를 신설하면서 그동안 규제 샌드박스에 머물렀던 플랫폼들이 공식 인허가를 받고 영업할 수 있게 됐는데요. 금융위원회는 최근 16일부터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본격 시행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조각투자 발행 플랫폼 등을 제도권에 포함하기 위해 수익증권 투자중개업자라는 인가 단위를 신설한 것이 핵심인데요. 이를 통해 뮤직하우, 갤럭시와 머니트리 등 조각투자 플랫폼이 정식 인가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영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STO 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려는 업체들 역시 신설 인가를 받아야 해서 일정 수준의 진입 장벽도 함께 형성됐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이 같은 제도권의 진입으로 플랫폼 신뢰도가 향상돼서 관련 투자자 유입과 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뱅크웨어 글로벌 상한가 기록했고요. 하나투자증권 8% 가까이 강세 보였고 교보증권과 갤럭시와 머니트리도 5% 넘게 올랐고요. IT센 글로벌도 3% 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관련주가 시세 분출했는데요. 신풍제약의 자사 말라리아 치료제인 피라맥스가 코로나 예방과 치료 관련 유럽 특허를 획득했다는 소식이 관련주를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최근 아시아권 국가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재유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나온 소식이라서 투심이 크게 개선됐는데요. 회사는 이번 특허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포함한 사스와 메르스 등 다양한 코로나 바이러스성 호흡기 감염 질환에 대한 효능을 인정받은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호재에 있었던 신풍제약이 상한가 기록했고요. 진원생명과학도 6% 넘게 시세 분출했고 코미팜과 에이비온 모두 4% 넘게 올랐고요. K바이오도 4.07%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기업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3000p) 달성이 참 어렵습니다. 어제 코스피 장중에 2,998포인트까지 올랐지만 결국 3000p 달성에 실패했습니다. 닿을 듯 말 듯 3000p를 앞두고 주도 테마를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고 있는데요. 과연 오늘 코스피 3000까지 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외국인 매도세와 중동 리스크 경계감이 이어질까요? 어제장 복귀하면서 오늘장 투자 포인트 확인하시죠. 양 지수 어제 상승 출발했지만 오후 들어서 상승세가 꺾였습니다. 코스피 마무리는 2,950이었습니다. 그나마 장 막판에 다시 오르면서 강보합권이었는데 코스닥은 0.2% 약세였습니다. 장중에 호르무즈 해협에 선박 간 화재가 발생하는 등 지정학적인 갈등이 다시 부각되며 차익 실현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사자세를 멈추자 지수 상승 동력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어제 유가증권 시장에서 1,100억 원 넘게 팔아냈습니다. 2거래일 연속 매도 우위를 기록했고요. 여기에 기관도 1,050억 원 순매도를 기록했습니다. 메이저 수급주체 양 매도가 나온 가운데 어제는 개인만 홀로 2,200억 원 넘는 사자세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선 외국인 125억 원 매수 우위였지만 지수를 끌어올리진 못했습니다. 기관이 726억 원 팔아냈고 개인은 738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시총 상위 대형주 흐름은 섹터별로 엇갈렸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반도체 수톱은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만 장중에 4% 넘게 올랐던 걸 고려하면 상승폭이 다소 아쉬웠고요. LG에너지솔루션과 현대차, 기아가 상승했지만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KB금융, HD현대중공업은 조정을 받았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내에서는 대부분의 종목이 모두 내렸습니다. 그나마 펩트론과 클래시스 정도만 강세였고 시총 1위 알테오젠이 반락한 데 더해서 파마리서치가 8% 넘게 떨어지고 더불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휴지엘, 리가켄 바이오 등도 2% 넘게 내리면서 지수의 하락 기여도가 컸습니다. 환율은 소폭 내렸습니다. 정규장 마감 시간 달러 기준 1원 10전 내린 1,362원 7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달러 가치 하락에 영향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야간 거래에서는 다시 환율 반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 충돌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의 군사 개입 가능성이 커지면서 위험 회피 심리와 안전 선호 심리가 강해지면서 달러 매수를 자극했습니다. 뉴욕 역외 차계 결제 선물한 NDF에서 환율 1,379원을 기록했습니다. 어제 마감가 대비해서 15원 가까이 오른 건데 오늘 외환시장 크게 오르면서 출발할 수 있겠습니다. 환율 상승에 대한 부담은 염두에 두시고요. 3,000피를 앞두고 주춤하는 시장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증권가에서 대응 전략들을 내놨습니다. 우선 하나증권은 두 가지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시장 상승세가 주춤하는 시기에 오히려 지수 상승에 베팅하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지수 상승과 외국인 순매수 시기의 핵심 스타일인 주가 낙폭 과대 그리고 고배당 대형주에 베팅하라고 조언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지수 상승세 둔화에 대비해서 지수 상승 이후에 유리한 기관 빈집, 실적 상향 종목에 베팅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전략을 같이 가져가라는 건데 우선 주가 낙폭 과대, 고배당 대형주로는 삼성전자와 현대차, 삼성 SDI, LG이노텍, 코스모 신소재 등을 꼽았고요. 기관 빈집이면서 실적 상향되는 종목으로는 세진중공업과 심택, BHI, 한화오션, 더불어 여기서도 코스모 신소재를 제시했습니다. 이처럼 하나증권은 지수가 오르던 상승세가 둔화되던 여기에 맞는 매수 포지션을 취하라고 밝혔는데 하나투자증권은 이와 다릅니다. 오히려 지수가 3,000포인트를 상회할 경우에 현금화를 하고 대기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아직 주식시장에 들어오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지만 장기 금리 반등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고려했을 때 유동성에 대한 기대를 낮춰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지수가 고점을 만들었던 2021년도보다 지금의 금리 수준이 더 높기 때문에 올해 이익 기준 11배 위에선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3,000피 돌파 뒤에 안착할 가능성도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주주 가치가 더 제고될 수 있는 시장 여건이 마련될지 그리고 정부 지출이 R&D를 중심으로 늘어날지 확인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새 정부 예산안의 윤곽을 볼 수 있는 건 올해 9월경이고 기업들이 실제 자본 배분을 바꾸는지는 내년 초에 확실하게 알 수 있어서 지금은 증거들을 기다리며 시장을 지켜볼 것을 권했습니다. 증권사마다 지금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뷰가 다른데요. 이 부분도 참고하시죠. 오늘 일정입니다. 내일 밤에 내일 새벽이죠. 미국의 기준금리 결정이 이뤄집니다. 이를 앞두고 오늘은 좀 더 관망 심리가 커질 수 있겠습니다. 다만 오늘부터 중국에서 연례 쇼핑 축제로 꼽히는 6.18 행사가 개최되는데요. 화장품 등 중국 소비주들에겐 큰 모멘텀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어제 시간외 거래에서는 디지털 자산 관련주가 강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의 인가 요건을 자기 자본 10억 원 이상으로 규정하는 디지털 자산 혁신 법안이 이르면 다음 달 중 여권에서 발의될 예정이라는 소식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관련주들 오늘 장에서도 강세 이어갈지 지켜보시죠. 그럼 프리마켓 통해서 개장 분위기 가늠해 보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서 강경 노선을 취하자 긴장이 고조되면서 3대 지수가 일제 약세를 보였습니다. 일단 프리마켓에서 유가증권 시장 시총 빅5 종목 혼조세입니다. 삼성전자는 0.86% 오름세로 현재 58,600원, SK하이닉스도 상승합니다. 0.2% 추가 상승하며 24만 9,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약보합권, LG에너지솔루션도 0.34% 내려갑니다. 거래가 29만 3천 원이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1% 가까이 반등합니다. 현재 96만 3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총 빅5 종목도 확인하시죠. 알테오젠 약세가 이어집니다. 0.63% 내림세로 현재 거래가 39만 5천 원으로 집계됩니다. 에코프로비엠은 0.2% 오름세로 8만 9,700원. 반면 HLB가 0.39% 약세고 에코프로도 0.12% 내림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래가 4만 1,500원으로 집계됩니다. 레인보 로보틱스는 0.37% 반등하면서 현재 거래가 27만 1,5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시장 중동 긴장감을 이미 어제 다 반영했을지 아니면 오늘 FOMC를 앞두고 관망 심리까지 커지면서 숨고르기를 이어갈지 확인이 필요한데요. 환율과 외국인 수급 상황 체크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시죠.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네, 현재 시각 8시 26분경이 갑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SBS 비즈앱 다운로드 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더 많은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지금 중동 상황이 더 격화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일단 뭐 트럼프 대통령 G7 정상회의에서 조기 귀국하고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했고 여기서 트럼프는 뭐 이란과 협상 의지가 있는 게 아니라 이란의 무조건적인 항복을 요구한다라는 거죠. 네, 예. 그렇죠. 요즘은 아침에 이제 눈 떠서 그거 확인해야 되는 게 하나 더 늘었죠. 일단 뭐 밤사이 미국 주식 네. 어떻게 됐나, 달러 어디까지 갔나, 금리 어떠나 하고 나서 또 살펴야 되는 게 유가도 트럼프. 살펴야 되고 트럼프. 저거 봐야죠, 저거. 네, 트루스 소셜. 뭐 그래도 무료라서 얼마나 다행인지 저 엄청난 적중률의 리딩방인데 저 정도 같으면 연간 한 1,000만 원 받아도 뭐 다들 가입할 것 같은데 그냥 무료잖아요. 무료. 세상은 좋긴 합니다만 아니 어쩜 저렇게까지 씁니까? 소위 이란의 최고 지도자의 위치를 우리는 알고 있는데 네. 그렇다고 지금 당장 테이크 힘 아웃 하지는 않겠다. 네, 죽이진 않겠다. 그래서 테이크 아웃도 의학사전 찾아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뭐 식당에서 커피숍에서 테이크 아웃 그것도 있고 테이크 somebody something out 하면 이거는 죽이다 제거하다 킬, 뜻이더라고요. 혹시나 또 포장해서 나간다고 알아들을까 봐 괄로 열고 킬이라고 킬까지 썼어요, 친절하게. 써놨더라고요. 아, 좀 무서운 사람입니다. 네, 지금 당장은 죽이진 않겠다. 네, 그러니까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중요한 건 지금 당장은. 지금 당장은 죽이지 않겠다. 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시간 줄 테니까 빨리 항복하고 네. 그러란 얘기죠. 그런 얘기인데 어디 뭐 주식 분위기겠습니까? 이게 지금 환율도 지금 분위기 봐서는 어제 대비 또 한 12원, 13원 또 부쩍 뛰면서 시작할 것 같은데.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좀 가파르게 좀 올랐죠. 예, 그러니 이 증시뿐만이 아닌 전반적인 어떤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그야말로 춤을 추는 그 단계를 지나고 있으니 네. 투자하시는 분들은 힘들죠. 그러게요. 네. 여기에다 이 가운데 세제안 통과했고 뭐 지니엑스 액트도 통과했고 또 FMC도 있고 네, 챙겨봐야 될 그러니까. 뉴스는 많은데 너무 많은데 네. 그게 챙겨본다고 뭔가 이렇게 정리가 되고 전략이 있어서 그게 돈이 되면 모르겠는데 때로는 또 아는 게 병이죠. 그렇죠. 뭐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이런 뉴스에 휘둘릴 필요 없으시겠지만 또 트레이딩 그렇게 하시는 그렇게 분들은 말씀하시면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우리 머니쇼 안 보시잖아. 그러니까 이제 트레이딩 하시거나 좀 단기 하시는 분들은 또 뉴스 보셔야 되니까. 아, 그래요. 네. 저희 바로 모셔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송재경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어서 오세요. 오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중동에 전쟁이 났는데 왜 송 대표님이 조금 빠지신 건데요? 아, 예, 걱정이 태산 같아서. 지금 시장 흐름이 하루하루 다릅니다. 맞습니다. 예, 이게 지난주 금요일 날 지나고 월요일 날 좀 해결이 됐나? 특히 우리나라 글쎄, 장 보면. 주말 보내면서. 네. 예, 그런데 뭐 어제 오늘 또 오면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트럼프의 그러한 갑자기 그 좀 더 강경한 발언. 네. 불과 일주일도 안 지났는데 네. 또 좀 표변돼 있는 느낌입니다. 다만 좀 기대하는 건 트럼프가 일관되게 이제까지 보여줬던 게 타코지 않습니까? 타코였죠. 예, 트럼프 always 네. chickens out. 예, 이번에도 좀 처음에 세게 나오고 음. 나중에는 좀 오히려 좀 이럴 때 좀 약한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 사실은. 지금은 또 타코 이기를 바라죠. 예, 세상은. 예, 역으로. 예, 근데 네. 과거로 좀 그래서 이제 그 이란과의 악연을 생각해 보면 이게 198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1980년대 이라크가 이란을 지금 테이킹 아웃 하려고 그때 전쟁을 시작했고 그때 이란이 당연히 금방 지는 걸로 생각했었는데 의외로 1980년도에 시작했던 이라크의 이란 침공이 자그마치 9년이나 지나서 결국은 이란 이라크전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이란이 이라크 사담 후세인 때. 맞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사담 후세인이 이란 우습게 보고 들어갔다가 9년 동안 전쟁하고 그때는 미국이 이란 편이었습니다. 오히려 약간 그러니까 이라크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란을 잡으려고 그랬는데 예. 결국은 잘 안 됐죠. 예. 9년 지나서 끝났는데 예. 근데 또 재밌는 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당시 주미 대사가 지금의 네탄야후였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미국에 그때 와 있던 미국에 있으면서 오히려 그때는 이란을 돕는 쪽에 서 있었거든요. 또. 네타냐후가. 네네. 근데 지금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40년 지나서는 지금 이란을 때려잡으려는 지금 네. 총리로 좀 네. 나서 있는 상당히 좀 아이러니한 현상이긴 한데 결론적으로는 중동의 전쟁 사실은 미국이 이번에 지금 제일 걱정하는 게 미국이 전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느냐의 걱정이 제일 크지 않습니까? 예, 지금. 예. 그런데 그것 때문에 지금 다들 불안해하고 유가도 튀는 건데 근데 미국이 이제까지 사실은 베트남전 이후로 정확히는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모든 전쟁에서 재미 본 게 없습니다. 그렇죠. 예, 사실은 베트남에서는 진짜 수렁에 빠졌었고.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가서도 결국은 맞아요. 났고 이라크 전쟁 1, 2차 보냈지만 뭔가 제대로 건진 건 없었고 사실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미국이 지금 해외에 나가서 전쟁을 벌여서 제대로 된 뭔가를 건진 게 없기 때문에 다들 그 걱정들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번에도 트럼프가 이제까지 잘 보여줬던 타코 플레이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개인적인 그런 바람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어찌됐건 그동안 이제 이스라엘, 이란의 지정학적 리스크 시장에서는 큰 영향 받지 않고 움직이다가 이제 어제 들어서 약간 좀 분위기가 바뀌는 듯한 양상인데 사실 달러 인덱스도 올라가고 유가도 다시 한번 지금 서부 텍사스산 중진유 가격 WTI가 지금 $75 수준까지 맞습니다. 왔어요. 예. 밤사이 깜짝 트럼프가 갑자기 G7 갔다가 네. 조기 네. 귀국 예. 하고 난 다음부터 이제 분위기가 확 반전된 그러게요. 거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또 혹자들은 G7 같은 걸 싫어해서 다자 외교 싫어해갖고 핑계 대고 도망간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긴 하지만 어쨌든 나와서 지금 그리고 또 어제 또 이 재밌는 루머 같은 게 그 네. 펜타곤 주변에 도미노 피자 가게가 지금 밤에 엄청나게 주문이 몰렸다고. 다들 퇴근 안 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진짜로 펜타곤 사람들이 시켰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밤새 지금 펜타곤이 이제 막 움직이고 있다는 바 이런 게 이제 트윗에 엄청 돌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 중요한 거는 어쨌거나 지금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는 잘 알 수는 없는데 확실한 거는 유가가 지금 엄청 많이 튀긴 했는데 적어도 이제 이게 언제부터 우리가 이 중동 분쟁을 좀 해보면 2023년도 2년 전 10월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때려서 한 1,000명 정도를 잡아간 네. 그때부터 사실 시작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트를 제가 이제 첫 번째 차트를 하나 만들어서 이제 보여드렸는데 예, 예. 보면은 그 이후로 사실은 유가가 엄청 튀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맞아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 저 네. 왼쪽에 맨 왼쪽이 지금 2023년도 10월 9일 그러니까 지금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인질 잡은 그때부터 해보면 그때는 사실은 90불대였어요. 네. 근데 지금 보시면은 그 3년 가까이, 2년 반 가까이 엄청난 분쟁들 서로 드론 쏘고 미사일 쏘고 쳐들어가기도 하고 뭐 했는데 네. 유가는 아이러니하게도 계속 빠졌어요, 사실은. 예, 예. 그러니까 중동 분쟁이 유가 상승으로 나타난 적이 지난 2년 반 동안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제대로 반응을 한 것은 물론 이스라엘이 이란의 이제 본토 그것도 이제 사실은 이제까지 피해했던 핵 시설을 이제 타격을 했다는 것이 그것이 이제 이번에 그 격하게 시장이 반응하게 된 이제 가장 큰 원인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지금 이게 만에 하나 정말로 미국까지 참전하는 전면전으로 가면 뭐 JP 모건이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것이 결국은 이것이 한 100불 이상, 120불대까지 그런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의 그런 고점 수준을 다시 한번 갈 수 있지 않게라는 우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 최근에 이제 가장 큰 변화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 또 송 대표님 보내주신 자료 중에 이제 호르무즈 해협과 카르드 섬의 안전이 유가 안정의 관건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 또 처음 듣는 섬 이름이 나오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제 이번에 공부하면서 예. 이제 처음 알게 됐는데 사실 이제 중동 우리나라 정상적으로 지금 그 대학교까지 다 마친 사람들이 제일 약한 게 이 중동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사실은 배워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사실 그렇죠. 예, 뭐 지역도 그렇고 여행 간 사람도 최근에야 이제 뭐 두바이 여행 뭐 이렇게 가게 하지만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좀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데 막 헷갈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뭐를 신호로 봐야 되냐.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거는 결국은 유가가 다시 폭등하면 특히 저쪽에서는 우리나라가 사용하는 그 수입하는 원유의 70%가 다 중동에서 오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 호르무즈가 막히는 거에 대한 걱정이 가장 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하고 이란이 전면전을 벌이면서 이 걸프 국가들 이제 사우디를 비롯한 UAE 뭐 이런 데에서 수출이 제대로 안 될까 봐 또 걱정하는 거. 네. 뭐 이런 것들이 다 몰려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가장 큰 시그널을 봐야 될 게 가장 첫 번째는 그래서 갖고 나온 게 카르그 섬입니다. 이게 저 왼쪽에 저 위에 이제 표시가 되어 있네요. 파란 점, 큰 예, 점으로. 파란 점 동그랗게 예, 되어 예. 있는데 이것이 1960년대 이후로 이란의 최대 원유 수출 기지가 있는 데입니다. 저기가? 네. 그래서 네. 현재 기준으로 이란산 원유의 90%가 저기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저기를 때리면 이란산 원유 수출은 중단이 되는 거겠죠. 네. 실제로 아까 제가 꺼냈던 이라크 이란 전쟁 때 예. 1980년대에 저기를 한번 때렸었습니다. 이라크에서? 예. 그래서 몇 년 동안 저 기지를 못 쓴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되면 이란도 이제 죽자 살자 나오면은 호르무즈 해협을 막을 수 있다는 건 거죠. 저기 정유시설을 타격하게 되면 예. 그러면 이제 이란도 이제 이판사판이 되는 거잖아요. 이럴 게 네. 없는 거죠. 예, 이제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먹고 살 일이 없어지잖아요. 예, 예. 그러면 예. 나만 죽을 수 있어 이렇게 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호르무즈 해협에다가 기뢰 설치하고 뭐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란의 90% 수출하는 카르그 섬이 안전한지 아직까지는 저길 때리질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불안은 한데 이스라엘이 적어도 지금 중동의 원유 공급망을 뭔가 무너뜨리려고 하지는 않고 있다. 그것에 대한 아직은 이제 그 기대가 하나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이란도 싸울 땐 싸우더라도 돈이 있어야 싸우니까 아, 예. 원유 수출은 계속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란산 원유가 빠져나가려면 호르무즈 해협을 막으면 안 됩니다. 네, 또 네. 수입도 거기로 다 들어오니까 예. 본인들 생필품 수입도 다 절로 들어오니까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카르그 섬의 안전 그걸로 인한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여부 요 두 가지가 앞으로 유가의 정말 급등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일종의 잣대 그런 것이 될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근데 이란산 원유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가 중국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저기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90% 나왔는데 그중에 33분의 1이 다 중국으로 간다고 그러거든요. 예. 근데 중국은 싸게 사니까 좋은 거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도 그래서 지금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무기나 이런 것들을 또 지금 이란 쪽으로 좀 보내준다는 얘기들도 있거든요. 아. 그래서 서로 간에 또 그래서 또 중국은 이번에 나서갖고 네. 이란산 원유가 필요하니까 예. 좀 현재 지금 평화를 우리가 해결하겠다. 좀 그래서 이제 미국이 네가 못하면 내가 할래.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어쨌거나 이란과 이라크, 이스라엘의 이 두 나라의 전쟁이 혹여나 확전되려면 그 뒤에 이제 러시아, 중국, 미국이 다 붙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럼 좀 상당히 심각해질 수가 예,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까지 가기 전에 사실은 잘 해결이 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 트럼프의 저런 얘기들은 사실은 확전의 뭐랄까 어쨌든 우려를 키울 수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어쨌든 한 나라의 지금 최고 예. 지도자를 죽이겠다는 글쎄. 얘기인 거잖아요. 사실은 예. 저런 예. 그러니까 항복 안 하면 예, 이게 뭐 이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밤새 유가가 급등할 만한 그러한 코멘트가 나온 것만은 맞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아까 진짜 이란의 최고 지도자 뭐 하메네이를 갖다 지칭하는 거겠습니다만 어디 있는지도 알고 있고 지금은 for now 당분간은 안전하다 그곳에서 그런데 뭐 그거 하면은 제거할 수 있다. 제거란 뜻을 못 알아들을까 봐 갈로 잃고 죽일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야, 그것도 미국의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SNS에 올린다는 거는 우리가 너무 덤덤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만 참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게 이게 이제 옛날에 봤던 그 기본적인 뭐랄까요 그 지켜줘야 될 만한 네, 어떤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 매너? 다 무너진 거죠. 예, 이런 게 없어져 버려서 없어지고. 이게 이제 소위 바닥이 어딘지를 알 수 예, 없는 예, 그런 예. 상황이 된 것만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정도 했을 때 그냥 잘못했습니다 하고 두 손 들고 다 이제 납작하게 엎드리라는 얘기인데 이게 쉽겠습니까? 지금 이제 점점 뭐 그런 분석들이 올라오거든요.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또 이란의 뒷배인 미국 요렇게까지 넓히다가 이제는 살살 결국은 중국 때려잡는 거 아니냐 이 얘기까지 나온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봤지만 네. 저런 게 1990년도에 내내 일어나서 80년대 90년대에 내내 일어나서 9.11이 터진 거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교훈을 배울 만한데 이제 한 25년 지나니까 또 다 잊어먹은 것 같아요. 예,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긴 한 것 같은데, 근데 심지어는 제가 알기로는 미국의 그러니까 우파 중에서도 극좌 극우는 지금 이스라엘에 대해서 반감이 크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마가 안에서도 네. 적어도 지금 트럼프의 노선에 대해서 특히
이란과 이스라엘을 도와서 이란을 때리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적어도 마가 안에 3분의 1이 있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쉽게 또 트럼프가 지금 말은 세게 하는데 네. 쉽게 움직일 수 있겠느냐. 일단 국내 집중하자는 걸로 사실은 트럼프가 공약하고 당선된 거잖아요. 예. 해외에 또 돈 쓰는 거 사실은 특히 공화당 지지자들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예, 측면에서 놓고 예. 보면 지금 말은 세게 하고 있는데 예. 결국은 중재를 하기 위해서 오려면 저렇게 세게 얘기하는 거 아닐까? 그래서 제가 자꾸 타코를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지금 미국 하원에서 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행동과 관련해서 독자적으로 좀 움직이지 못하게끔 의회 승인이 필요하게끔 지금 움직임이 있다고 하잖아요. 예, 뭐 법안을 뭐 만들겠다 예, 지금, 뭐 예. 예, 그런 얘기가 있는데 트럼프가 요즘에 그런 거 좀 많이 다 무시하잖아요. 무시하니까, 예. 법원도 무시하고 뭐 다 무시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어서. 근데 다만 확실한 건 트럼프가 전쟁을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다. 네. 왜냐하면 전쟁이 돈은 많이 들고 당장 얻는 게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전면전으로 안 갈 가능성을 그래도 저는 조심스럽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에 코로나 이후 한 뭐 중간중간에 큰 조정도 없지는 않았습니다만 길게 보면 한 5년째 강세장이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자꾸 그거 같아요. 뭔가 악재가 쏟아지고 시장 증시가 흔들리면은 그걸로 겁을 먹기보다도 자꾸 이제 들어갈 기회를 노리는 그런 어떤 관성이 생겼어요. 그래서 자꾸 이제 그런 통계들이 막 올라옵니다. 옛날에도 지정학적 위기가 어쩌고 저쩌고 해봐야 결국 시간 지나면 다 더 올라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어느 정도였길래 과거에. 그래서 저도 한 데이터를 찾아봤는데 네. 이게 길게 놓고 보면은 1940년대 2차 세계대전부터 예, 시작해갖고 예. 지금까지 흘러오는데 예. 그래도 그 너무 많아서 데이터를 다 넣을 수가 없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예. 30년짜리를 갖고 왔는데 네. 30년 전으로 가면 우리나라 IMF 같은 아시아 금융위기 있었죠. 예, 그게 97년도 그때부터 이제 시작해갖고 총 19건 정도 중요한 그러한 이제 지정학적 또 내지는 금융위기 같은 이벤트들이 쭉 발생해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아 금융위기, 예멘에서 미국 군함 폭격한 거, 그다음에 9.11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저 밑으로 내려가면 브렉시트도 있고요. 2008년도에 베어스턴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리먼 브라더스 파산도 있고 다음 페이지 가보면 가장 최근으로 와서는 지금 이번에 이제 이란 이스라엘 미사일 드론 공격한 게 작년 4월이었죠. 서로 왔다 갔다 예, 했던 거. 그래요. 그리고 지금 1년 만에 이제 다시 좀 거의 전면전에 가까운 걸로 왔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평균적으로는 이러한 이벤트, 부정적 이벤트가 소위 말하는 바이 더 딥, 저가 매수의 네. 기회였다. 그때 샀으면 12개월 정도 지나면 평균적으로 늘 올라서 끝나더라.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 주신 대로 투자자들이 이것을 항상 투자의 기회로 삼는 이제 그런 경향이 늘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은 지금 처음에 그런 이벤트가 발생하고 지금 1월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보면 다 플러스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저 위에 보면 많이 올라간 때들도 꽤 많아요. 그리고 중간값도 그렇고 상승 확률이 평균적으로 10번 중에 7번은 올랐더라. 그래서 이제 평균적으로 늘 이런 이벤트가 발생하면 그때 사면은 잃지 않더라, 먹더라, 이제 이런 얘기가 있는데 다만 저기 보면 붉은색들이 가끔 보입니다. 지금 마이너스. 네. 연간으로 갔을 때도 마이너스가 나타났던 때들이 몇 번 있습니다. 예. 그때가 언제냐면 2000년도, 2008년도 뭐 그런 그다음에 2022년도, 23년도 요런 때들이었거든요. 결론적으로는 결국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는 그러니까 저가 매수의 기회지만 당시의 주가 수준이 많이 올라서 고평가 부담이 있으면 그걸 빌미로 꽤 오랫동안 팔 수도 있다. 결국은 현재 우리가 판단해야 될 거는 저도 이제 S&P 500이니까 미국 기준으로 현재 고평가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이 들어가면 이번이 저가 매수의 기회인지 아닌지 판단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조금 조심스럽게 그 이스라엘 이란의 그 사태, 그 무력 충돌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어떤 카드가 있을까 좀 예측을 해보면은 이제 이란이 무조건적으로 항복하는 게 하나가 있을 것 같고 그게 아니면은 이제 결국에는 이란의 핵무기를 가지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게 이번 그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란 핵무기 시설을 파괴하던가 아니면 그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를 죽이던가 항복을 안 하게 되면 자 그럼 결국에 둘 다 약간 뭔가 미국이 개입을 하게 되는 경우잖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스스로는 그 벙커버스터 파괴 없이는 파괴를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MOP라고 하죠. 예. 말씀하신 MOB라고 말씀하신 벙커버스터. 예. 일명 그 별명이고, 그러니까 지하 한 6, 70m까지 뚫고 내려가서 네. 폭탄이 터지는. 예. 그리고 이제 6, 70m 터지고 그 다음에 다시 그 똑같은데 또 때릴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합치면 뭐 120 뭐 이렇게 더 내려갈 수 예, 예. 있겠죠. 그래서 그거 탑건 매브릭에 나온 장면이죠. 그렇죠. 두 예, 번 예, 예. 예, 근데 예. 거기서 실제로 보니까 그 폭탄 예. 되게 크더라고요. 예. 이건 그거 근데 아무튼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는 미국밖에 안 갖고 있으니까. 예.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됐을 때 결국은 이란의 리짐 체인지라고 하죠. 예. 사실 정권, 정권을 바꾸겠다 예, 예. 미국이 그걸 대놓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죠. 그 과거에 이제 이란이 사실은 장구한 역사를 갖고 있는 나라에서 페르시안 국가부터 시작된 나라고 한 번도 사실 독립을 뺏겨본 적이 없는 그런 나라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그 이란 내 대부분의 그 거기 시민들은 현재의 그 권위주의 정부를 싫어해서 네. 저렇게 하면은 오히려 좋아할 거다라고 기대를 하는데 역으로 통상적으로 저렇게 되면 내부의 지지가 올라갑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설사 단기적으로 이긴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관리가 되게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거는 판단이 되게 잘 돼야 될 텐데 그런 측면에서는 과연 과거에 그래서 아까 미국이 그런 판단을 갖고 들어갔던 베트남도 그렇고 다른 아프가니스탄도 그랬고 들어갔다 결국은 빈손으로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이란도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판단이 트럼프가 과연 그걸 쉽게 할 수 있을까? 펜타곤의 매파들은 당연히 그렇게 하자고 할 수 있을 텐데 쉽지 않은 판단인 건 맞다. 더군다나 그러면 거기에 엄청난 또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는 뭐 지금 연합군을 이제 결성해갖고 좀 들어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보통상은 미국이 하는 방식은 뭐냐면 연합군을 결성해서 들어가면서 일단은 자기네들이 먼저 공격을 해서 재래식 무기 다 쓰고 그 돈을 이렇게 다 나눠서 걷어들이는 이 방식을 보통 많이 쓰잖아요, 사실은. 근데 지금은 다들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그걸 또 의사결정할 수 있을까? 결국에 이란이 항복하는 것밖에는 그렇죠. 아니면 사실은 이스라엘과 그러니까 지금 네타냐후가 사실은 지난주 불과 수요일 날 실각할 뻔도 했었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양쪽이 다 변수가 좀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저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SNS에 공격 예고하면서 승리할 것. 정신 승리는 언제든지 할 수가 있으니까. 저기서 손들고 나올 수도 없는 나올 상황입니다. 수도 사실. 없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단시간에 이렇게 될 것 같지는 않고, 네. 그러니까 이란에서 항복을 하던가 그게 아니면 트럼프가 뭔가 좀 수를 쓸 것 같다는 생각도 드니까. 그러니까 불과 사실은 원래는 이게 이스라엘이 이란을 치지 않았으면 그게 금요일 날 쳤는데 네. 원래는 토요일 날 5차 이란 미국의 핵협상이 예. 5차가 벌어질 예. 거였었거든요. 네, 네. 그리고 사실은 한 4차까지 상당히 잘 됐다고 제가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그 문턱까지 갔었었는데 막판에 사실은 뭔가 매파들이 나타나면서 좀 뒤집은 걸로 좀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협상을 좀 되살릴 수 있으면 그게 날 텐데 이스라엘이 그걸 반대하겠죠, 사실은. 그렇죠. 이스라엘은 협상하는 거 싫어하죠. 예, 그쪽에서. 그런 측면에서 특히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내부에서 자기가 실각될 수 있고 그럼 감옥 갈 수 있으니까 예, 예. 그런 측면에서는 네타냐후는 지금 상황에서는 계속적인 공격을 향후 이제 그래서 2, 3주간 당분간은 지금 학교도 못 열고 지금 뭐 지하철이나 공공시설 다 문 닫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생각보다 한 2, 3주는 꽤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우리 시장이 어제 같은 경우 그랬습니다. 저희가 방송 끝나고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드리고 일어서는 시간에 정민 앵커가 이게 3천 가려면 우리 방송 끝나기 전에 3천을 찍었어야 되는데 네, 제 생각엔 이 기세로 한번 찍어줘야 글쎄. 갈 텐데 오늘은 글렀다 어제 제가. 그랬는데 그 이후에 이제 또 결국은 고점 대비 한 2% 가까운 급락이 있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중요한 위치에 와 있기도 하고 심리적으로도 묘한 데 와 있는데 우리도 우리지만 미국도 사실 지금 이 전쟁 변수 빼고라도 뭐 아까 이렇게 굿모닝 마켓에서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했습니다만 무슨 소매 판매가 좋습니까? 지표가 안 좋죠. 무슨 뭐 산업 생산이 좋습니까? 주택 시장 지수가 좋습니까? 이런 식으로 볼 것 같으면 시장이 막 달리자 하기는 어려운데 지금 약간 이렇게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좀 부담스러운 레벨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걱정하는 네. 게 이게 이제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거 아닌가라는 예. 걱정을 하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S&P 500에
선행 PER, 이 검정색이고요. 선행 PER. 예,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 12개월 동안 예, 벌어들일 예, 이익에 대해서 예. 지금 주가가 얼만큼 되느냐. 후행 PER은 지난 12개월 동안 벌어들인 그런 이익에 대해서 지금 주가가 얼마나 되느냐. 그러니까 통상 이제 후행 PER이 더 높은데 네. 보시면은 지금 후행은 지금 한 24배 정도 되고 지금 선행은 지금 22배 정도 되는데 네. 지금 과거 평균에 비하면 지난 한 3, 40년 평균에 비하면 거의 한 40% 비싼 상황이고 평균은 한 17, 18로 보면 됩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선행은 한 16, 16. 후행은 한 18, 뭐 이 아하. 정도 되는데 예, 예. 어쨌거나 지금 전 고점 수준에 근접한 정도로 지금 주가가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V자 반등을 하면서. 근데 올해 원래 예상했던 이익이 원래는 한 14% 증가한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네. 지금 빠르게 내려와서 지금 8% 이하로 좀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 대비 기업, 이제 올해 예, 예. 증가가 이제 8%로 내려오고 있는데 아까 나온 거 보면 하반기 사실은 미국의 소비가 빠르게 둔화될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사실은 이번 FOMC 오늘 밤에 새벽에 나올 FOMC에서 그러니까 그 금리 인하에 대한 뉘앙스를 좀 던져주면 좋을 것 같은데. 분위기상으로 놓고 보면은 FOMC에서 향후 적어도 9월까지는 움직임 없이 갈 가능성이 좀 있어서 이래나 저래나 지금 뭔가 기댈 데가 없는 그러게요. 그런 쪽으로 가는 분위기인 것은 좀 걱정스러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아니, 실제로 간밤에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 설문조사에 따르면 앞으로 5년 동안 글로벌 증시 수익률이 미증시 수익률보다 더 좋을 거라는 그런 설문조사가 미국보다 딴 데가 더 좋을 예. 것이다. 예. 뱅크 오브 아메리카 말씀하신 대로 거기가 매달 큰 손들한테 질문하잖아요. 저도 예, 가끔 예. 보여드리고. 근데 그 질문을 이번에 처음 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이 원래 늘 있던 질문이 아니고 이번에 특별하게 한번 넣어봤답니다. 특별하게. 예, 워낙 분위기가 이제 예, 바뀌는 것 예. 같으니까 그랬더니 말씀 주신 대로 미국과 비미국, 그러니까 예. 그 세계 인터내셔널 스탁이랑 US 스탁이랑 어느 게 더 향후 더 좋을 것 같냐 그랬더니 대체적으로 절반 이상은 비미국이 훨씬 좋을 거야. 그러게요. 근데 그러니까 23%제 기억으로는 20% 조금 넘는 데가 미국이 괜찮을 거야. 대답했거든요. 결론적으로는 미국 시장에 대한 자신감이 글로벌 큰 손들한테는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건 분명해서 이미 또 주가도 꽤 올라와 있는 상태고 네네. V자로.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물고 싶은데 뺨을 계속 좀 때려주는 격이라서 지금 미국의 수급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미국 내에서 지금 개인들이 레버리지로 투자로 지금 V자로 끌어올린 거거든요, 네. 지금. 근데 지금 그 외에 기관 투자자들, 해외 투자자들은 미국에 더 세게 들어가긴 좀 상당히 뭔가 추가로 더 이걸 끌어올려줄 네. 동력, 수급이 좀 약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 8시 53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좀 볼게요. 오늘 코스피 보합권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치글 지수 2947,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약보합 출발 예상되죠. 774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보합권 출발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58,200원이고요. SK하이닉스 0.6%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예상가 255,500원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8% 하락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100만 1,000원. 그리고 LG 에너지솔루션 보합 예상되고요. 이 가운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오늘 1% 상승 예상됩니다. 어제 1.6%가량 물량이 나오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 호가에서는 다시 한번 좀 반등이 예상되는 분위기네요. 96만 4천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현대차가 0.7% 하락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 20만 4천 원. 그리고 KB금융은 0.6%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가가 10만 7,800원. 삼성전자 우선주 상승 출발 예상되고요. 기아가 지금 0.6% 하락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99,000원, HD현대중공업은 지금 강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1% 하락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 393,500원, 에코프로비엠 1.4% 하락 예상되고요. HLB 0.2% 소폭 내림세가 예상됩니다. 호가 58,000원, 에코프로 이 가운데 1.9% 상승 예상되고 있고요. 호가는 42,35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최근에 4일 연속 주가가 좀 떨어졌었는데 글쎄 오늘 진짜 실제로 또 반등을 보여줄지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0.5%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가 27만 2천원이고요. 휴젤 1.6% 하락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35만 3천원, 파마리서치는 소폭 오름세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42만 1천원, 펩트론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리가캠바이오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클래시스가 오늘 0.4%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 6만 1천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한 4분여 가량 남았는데요. 글쎄요, 뭐 오늘도 시장 전체적으로는 좀 보합권 좀 등락이 예상이 되고 오늘은 또 어떤 섹터가 좀 강세를 보여줄지. 어제도 장중의 변동성이 굉장히 컸어요. 맞아요. 장중 예. 변동성도 크고 이른바 종목 장세라고 뭐 맞아요. 예. 우리가 그냥 쉽게 얘기해 버립니다만 지수하고 이제 뭘 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확 다른 그런 장이 돼버렸잖아요. 네. 예. 이제 우리 국내 증시는 저거보다는 더 약할 수도 있겠다 싶은데 야간 선물 흐름으로 봐서는 이따가 그거 하고 하모니 시간에 조금 더 이제 국내 증시는 한번 짚어보고 여기 이제 우리 개장 전에 조금 더 공부하죠 뭐. 아니 여러 아까 가지, 예. 참 머니쇼가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머니쇼를 갖다가 쭉 봐서 돈이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공부는 돼요. 아까 정민의 그 질문한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 설문도 저는 지금 오늘 체크 못한 내용인데 질문지도 없는 걸 툭툭 던지면 또 송 대표님은 그걸 또 대답도 하시고 대단하십니다. 아, 지금 저희 띄워주시는 거예요? 띄워드리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근데 요즘 우리 진짜 빛의 속도로 만전만 주식 우리 국내에서도 고객 예탁금이 늘던데 이것도 결국 우리 개인들이 움직인다는 얘기지만 저기 뭡니까 저 미국에서도 상당히 저 주식 비중이 높아진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개인들이 최근 V자 반등을 이룰 때 레버리지 ETF 투자를 많이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걸로 쇼친 기관들 잡아먹었구나. 아, 그렇죠. 맞습니다. 예, 예, 예. 그래 페인 트레이드 뭐 고통스럽다는 얘기도 나오고. 네네. 그래서 개인들이 워낙 공격적으로 들어오면서 예. 4월 그 타코 그 거래에서 최고의 수익을 낸 게 개인들이다. 뭐 이렇게 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 가계의 그런 금융자산 중에 주식을 얼마나 들고 있느냐 보시면 그 지금 작년 말 기준으로 가장 지금 높은데 30% 들고 있는데 이게 전고점이 2000년도 그 닷컴 버블 때 그때 25%였고요. 제일 높았을 때가. 닷컴 버블 때. 그 다음에 니프티 50, 그러니까 아하, 1968년 아하. 그 유명한 그 50개의 뭐 영원히 올라갈 주식 같은 거 예. 그게 그 당시에 28%니까 지금이 지난 그 80년 역사상 가장 높은 가계가 지금 주식을 잔뜩 들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여기서 얼마나 더 들고 갈까 이제 이런 소위 수급의 이제 부담이 일단 첫 번째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역으로 저거 주식 시장 빠지면은 그 뭡니까 그 여파도 클 뿐만 아니라 트럼프도 욕 많이 먹겠네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은퇴자들한테는 상당히 네, 타격이 네, 될 수 네, 있겠죠.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주식을 들고 있을 만큼 꽉꽉 들고 있다. 미국 가계 개인 투자자들은.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개인 투자자 포함해서 그러니까 뮤추얼 펀드 같은 기관 투자자, 예. 그다음에 외국인 투자자, 그들이 다 해서 지금 미국의 주요 금융 자산을 어떻게 분배하고 있냐. 그러면 최근 지금 보시면 한 20여 년 동안 주식 비중이 역대급으로 2000년도 닷컴 버블 이후로 또 제일 높아서 아하. 53%나 들고 있습니다. 지금 정말 많이 들고 있는 거죠. 오. 정말로 그러니까 예. 외국인들도 저기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사실 예. 우리나라도 저기 들어가 있는 네네. 거고. 근데 반면에 이제 부채 자산 결국은 채권 같은 거는 지금 역대급으로 낮아져 있고 18% 적게 예. 들고 있고요. 현금 이제 이거는 뭐 T빌 같은 3개월짜리, 6개월짜리 그런 그 채권, 단기 채권, 초단기 채권은 한 13%. 결론적으로는 지금 미국 주식에 사실은 전 세계 투자자들이 몰빵을 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역으로 말하면 지금 여기서 그래서 지금 왜 지금 달러가 약세로 가고 있느냐. 우리가 할 때 금리가 그래도 미국이 훨씬 더 좀 높은데 다른 나라에 네, 비해서. 네. 그러면 결국 저기에서 추가로 외국인들이 못 들어와주고 빠져나가는 거. 또 기관이 자신 있게 못 들어오는 거. 미국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까도 봤더니 큰 손들이 이제 앞으로는 미국 주식보다는 다른 나라,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예. 이런 데로 지금 눈길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미국 시장의 수급이 상당히 좀 꼬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달러의 지수가 상당 장기간 지금 강세를 보였는데 그게 그 차트까지 얘기하고 예, 마무리할까요? 아니면 해주세요. 그 전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 5번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 평균적으로는 미국 달러의 강세는 한 7년 정도 가거든요. 통상적으로 더 전 차트입니다. 제가 해달라고 했는데 네. 개장하고 조금 더 네. 들어야 될 것 그 같습니다. 말 못 지킬 것 같더라. 네, 오늘 국내 증시를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네, 6월 18일 수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격화되는 양상에서 지금 특히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G7 정상회의에서 조기 귀국하고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하면서 미국의 개입 여부를 논의한 것 같다라는 CNN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증시가 좀 많이 출렁이는 모습이었고 투자 심리도 위축되는 양상이었고 달러 인덱스 좀 올라갔고요. 오히려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떨어졌습니다. 국채 가격이 상승했다라는 얘기겠죠. 어제 국내 증시도 이제 오후 들어서 상승분 반납하면서 마무리가 됐었는데 오늘 양시장 출발 지수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0.4% 떨어집니다. 지금 2,937. 어제 장중에 고점이 이제 2,998을 넘어서면서 3,000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었는데 지금 하루 만에 시장 분위기가 다시 좀 바뀌네요. 2,937포인트까지 떨어졌습니다. 지금 코스닥도 0.3% 내림세로 773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보합이네요. 0.5% 올라갑니다. 58,500원. 자, 그리고 SK하이닉스는 0.6% 떨어집니다. 24만 8천원이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0.6% 하락으로 100만 3천원. LG 에너지솔루션은 보합권으로 29만 4,500원이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0.3% 떨어집니다. 95만 1천원이고요. 현대차가 1% 약세입니다. 지금 20만 2,500원. 그리고 KB금융도 0.7% 떨어지네요. 삼성전자 우선주는 소폭 오름세입니다. 48,100원이고요. 기아가 1.5% 하락합니다. 98,100원. HD현대중공업 1.2% 약세 43만 1,000원 선 움직임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테오젠이 1% 떨어집니다. 지금 39만 2,500원, 주가 40만 선 넘어섰다가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에코프로비엠이 2.5% 상승합니다. 9만 1,800원. 에코프로도 오늘 반등 보여줍니다. 2.5% 상승으로 4만 2,600원이고요. HLB는 0.7% 하락합니다. 5만 500원. 레인보로보틱스가 약보합으로 26만 9,500원이고요. 휴젤이 0.7%, 0.4% 하락합니다. 35만 8천원. 파마리서치는 2%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43만 원이고요. 펩트론, 리가캠버이오가 1% 약세고 클래시스는 강보합 움직임 이어집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역화폐 관련주가 또 움직입니다. 웹캐시가 오늘 7% 강세 2만 300원 선, 2만 500원 선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나이도 5% 강세입니다. 8만 1,400원. 그리고 유라클도 5% 강세고 쿠폰도 1.8% 올라갔고요. 갤럭시아 머니트리도 지금 3% 강세로 14,240원 선에서 움직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쪽에서도 이제 지니어스 액트,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규제법이 통과되면서 국내 증시 쪽에서도 관련된 종목들도 개별적인 모멘텀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역화폐 관련주들 올라가고 유가가 또 급등했잖아요. 오늘 LPG, 정유주 다 올라갑니다. 흥부석유가 지금 13% 급등합니다. 2만 800원 선이고요. 중앙에너비스도 9% 강세로 2만 2,200원. 그리고 S올 정유주죠. 1% 상승합니다. 6만 1,900원. SK이노베이션 6% 강세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한국석유, 흥구석유가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극동유화도 2%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보게 되면 해운주도 좀 올라갑니다. 아무래도 지금 온임료가 지금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해운주들도 좀 상승 흐름을 보여주네요. 지금 흥하이온이 4% 강세입니다. 2,405원. 그리고 펜오션, 대한해운은 1% 안팎으로 올라가고요. HMM 소폭 상승에 그치고 있습니다. 오늘 또 뉴로모픽 반도체 관련주들도 움직임이 좋네요. 지금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네페스아크, 네페스, NCN 올라가긴 합니다만 이제 이게 좀 탄력적으로 좀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좀 제한적인 상승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지금 개인 투자자가 1,068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531억 원, 575억 원 매도 우위입니다. 코스닥에서도 개인 투자자는 167억 원 매수 우위, 외국인과 기관, 외국인은 지금 268억 원 순매도, 기관은 105억 원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앞서 화면에 나왔습니다만 달러 환율 오늘 많이 급등합니다. 17원 20전 상승한 1,379원 9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사실
글쎄요, 외국인 수급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우호적인 건 아닌 것 같고. 예. 예. 그러니까요. 외환 딜러들도 참 정신없겠다. 그러니까요. 아니 환율 변동폭이 좀 커요. 그러니 엄청. 예. 아주 의심의 눈길을 넣자 보면 여러 가지 어떤 지금 중동의 저런 상황을 만드는 이유나 무슨 네. 또 그걸 통해서 노리는 바가 많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이럴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도 해요. 달러가 막 패대기 쳐지는 것 갖다가 막는 거. 네네. 사실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98 근방은 굉장히 크리티컬했거든요. 그게 지난주에 막 무너질 듯 했는데 그걸 갖다가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 때리면서 거기서 현재는 이중바닥 만들면서 이렇게 지지되는 양상을 보이는데 거기다가 국채 수익률도 떨어지고 하니까 미국채 이래저래 미국이 원하는 바잖아요. 뭐 그런 상황이라서 이것까지도 어떻게 부수적 효과인가 싶기도 한데 아니 그래 지금 달러는 아까 송 대표님 말씀하시다가 끊겼으니까 마저 들어야죠. 네.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이게 안전자산의 대표 대명사 달러였죠. 미국 달러와 네. 국채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수선하면 달러. 네. 근데 그것이 이제 최근 올해 들어와서 좀 많이 흔들리고 있는 예. 양상인데 말씀 주셨던 뭐 트럼프의 의중이 그게 있을 수도 있긴 한데 이게 이제 사이클 측면에서 놓고 보면 예. 긴 주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것이 상당히 그 흐름을 갖더라 뭔가. 근데 보면은 통상적으로 위로 올라가면 이제 달러 지수 강세, 내려오면 약세인데 평균적으로 이게 1970년대 이후로 한 50여 년간 보여지는 건데 상승은 한 7년 정도 올라가고 예. 하락은 한 대략 10년 정도 어허. 이렇게 이게 나타나는 과거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상승은 2010년도 뭐 그 2008년도 9년도 이후부터 올라왔던 한 14년 가까이 지금 평균적인 기간보다 한 2배 이상이네요. 예, 네. 2배 정도 상당히 긴 기간이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면 과거의 그러한 주기설로 본다면 이제는 좀 꺾일 때가 되긴 됐다. 단기적으로 지금 사실은 뭐 이런 중동발 이슈 때문이라도 뭐 살짝 강세 갈 수야 있긴 하겠지만 예. 긴 호흡으로 놓고 보면 그러니까. 달러 약세 흐름으로 갈 수 예. 있는 방향을 지금 잡고 있는 건 분명 맞는 것 같다. 근데 거기에 더군다나 수급상으로도 이제는 미국에 투자하는 것이 너무 과하기 때문에 이제는 빠져나올 룸이 더 크는 상황이니까 저 흐름은 앞으로는 좀 내려오는 쪽으로 보는 것이 좀 더 맞을 것 같고요. 그것이 이제 미국 투자자한테는 부담이겠지만 우리나라 국내 투자자들한테는 나쁘지 않습니다. 사실은 달러 약세 기간에는 국내 시장이 나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랬죠. 예,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국제 그 소위 주식, 네. 예, 그러니까 미국을 제한 나머지 주식, 다른 나라들 주식이 훨씬 상대적으로 좋을 거라고 보는 가장 큰 기저에는 이제는 앞으로 장기 달러 강세 시장이 마무리 국면이고 달러 약세, 나머지 국가의 통화 강세로 갈 가능성에 대한 배팅이 기본적으로 그 기저에 깔려 있는 거다. 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달러 약세 이꼬르 원화 강세로 연결이 돼줘야 되는데 네네. 그 부분은 어떻게? 뭐 지금 상황에서는 뭐 예단하긴 이르지만 기본적인 흐름은 아시아 통화에 대해서 배팅들이 꽤 커지고 있는 건 네네네. 맞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이제 하반기에 재정 부양책이 지금 잡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제 아예 성장을 못하는 게 문제지 재정 부양을 통해서 내수를 올려서 성장을 만들어낸다면 거기에 대한 배팅은 분명 있을 거다. 그런 측면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결정적으로 저는 이거 어제 차트 이거 설문조사 보고 재밌었습니다. 어떤 설문조사요? 이게 통상적으로 미국 하면은 모든 나라가 아까 그 골든 비자 뭐 이런 것도 했지만 다 미국 가서 살고 싶어 하고 예.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적어도 이게 그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 우리나라도 들어가 있는데 호주, 브라질,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인도, 이탈리아 뭐 일본 주요국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OECD에. 여기에다 매일 물어본답니다. 거의 한 4,900명한테 전 세계에. 그래서 질문을 했는데 미국이 좋니? 한마디로 중국이 좋니? 늘 미국이 좋다는 질문이 지난 1년간 압도적이었다가 정확히 트럼프가 이 길을 막고 각종 저희 미국 예외주의를 세게 더 얘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역전이 돼버렸어요. 이게 이제 중국은 가만히 있고 미국이 떨어졌으면 이해하겠는데 중국은 오히려 서서히 좀 올라왔고요. 오히려 미국이 좀 내려와 버렸어요. 설문 그래서 대상이 어딘데요?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성인 4,900명, 미국인들?
미국, 중국, 호주, 브라질,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인도, 이탈리아, 일본, 멕시코, 러시아, 한국, 스페인, 영국 그렇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주요국들 OECD의 주요국들 한 네. G20 정도는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미국하고 중국 응답자는 빼고 나머지 국가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미국이 좋니? 중국이 좋니? 그랬더니 이런 정말로 예상치 못한 중국이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더 나은 것 같아라고 얘기하는 소위 그 주요 OECD 국가들의 국민들의 그러한 호응도가 있는 거죠. 이게 거꾸로 보면 미국이 밑보인 거죠, 한마디로 트럼프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어찌 보면 아까 그런 달러 약세에 또 한몫을 하는 그런 무게를 또 싣는 그러한 이제 그 하나의 그 영향을 알게 모르게 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좀 이게 아이러니한 게 앞서 뭐 모닝벨부터 보신 분들은 아실 것 같고 또 그런데 그 미국 지금 영주권 신청하는 그러니까요. 골드카드 거기에는 엄청나게 사람 몰렸잖아요. 이게 아마 돈 많은 부자들만 미국을 전화합니다. 왜냐하면 그 500만 불을 거꾸로 내고 그거 살려면 네.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500만 불이 겨우 있어갖고는 안 되고 내 자산이 한 적어도 100억 이상은 돼야 그걸 생각하지 않을까요? 이게 그냥 미국에 내는 게 아니라 미국의 자산에 투자하면 되는 근데 그걸 빼지는 못할 거예요. 어딘가 채권이나 뭘 그러니까 사야 될 보통. 겁니다. 그래서 보통. 왜 미국채 사가지고 그러면은 연 이자가 나오니까 그 돈으로 생활비 나오고. 근데 그거 갖고는 보통 생각 안 하고 그보다는 좀 더 여유 있어야 예. 가는 걸로 저는 알고 근데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돈만 있으면 미국에서 사는 게 좀 안전하다라는 인식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보다는 전반적으로 나머지들이 더 많다 보니까 이제 물론 이제 부자들이 대부분의 부를 많이 갖고 있긴 하지만 그분들이 모든 걸 다 결정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우리 세 사람 중에는 가능성 있는 사람이 있나요? 모르죠, 전.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나마 가운데 있는 사람이 제일 가능성이 높나? 아니, 몰라요. 그렇지도 않나? 100억이나. 야, 요즘은 뭐 일주일에 뭐 두 자릿수 뭐 어떨 때는 20명, 30명도 돼서 로또도 이거 해결책이 아니고 미국 한 방에 갈 수 있는. 한 방에 가지. 참 이거 확률적으로 말이 되나 싶은데. 이거는 어떤가요? 오늘도 우리 개인들 대단합니다. 조금의 조정도 허락하지 않겠다는 기세예요. 지금 오로지 거래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 할 것 없이 이렇게 사고 있어서 탄탄하게 밀리기만 하면 사는데 그동안에 애초에 이걸 갖다가 주도해왔던 건 외국인들이었다가 최근 들어 외국인 팔고 개인 사면서 3천까지 이제 목전에 왔습니다. 지금 외국인은 어느 정도 비중인가요? 뭐 사실은 외국인들이 그 최근 한 달 동안 꽤 많이 사들어왔지만 많이 샀죠. 사실은 절대 규모는 그렇게 크진 않다.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32% 정도 됐습니다. 그럼 아직 더 살 수 있네요. 룸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 마지막 차트를 한번 열어봐 네, 주시면 네. 지금 가장 최근에 좀 높았던 게 작년 여름이에요. 작년 여름? 예, 그게 이제 거의 35.6%. 작년 7월, 8월. 작년에. 예. 그때 좀 높았고요. 한 10년 내에 가장 높았던 게 언제였냐면 2020년 1월. 그때가 이제 코로나 직전에 아하. 그때가 제일 높았는데 그거 보시면 39% 정도 됩니다. 예. 그래서 아주 길게 보면 2003년도 4년도로 가면 거의 47%대도 있었는데 저 때는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조막손일 때, 가관손일 때 그래서 이제 워낙 외국인들이 많이 들고 있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큰 흐름은 31, 2%가 바닥이고 높을 때는 한 40% 가까이까지 갈 수 있으면 지금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을 갖고 있는 규모는 전체 레벨에서 좀 낮은 편인 것만은 맞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기 흐름에서 이제 달러 강세가 끝나고 약세로 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한국 시장이 충분히 좋게 보일 수 있는 환경은 만들어진 거다. 그런 측면에서는 외국인 수급이 단기적으로는 좀 흔들리고 있긴 하지만 어제 그제 파는 거 다 해봐야 근데 몇 천억 안 되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조 단위로 좀 들어왔었는데 어찌 보면은 긴 호흡으로 놓고 보면은 한국 시장의 외국인 수급은 조금 더 위가 좀 많이 열려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의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지금 중동 이슈, 트럼프 이슈에 좀 묻히긴 했습니다만 앞서서 이제 그 호감도 조사라는 자료를 보여주셨으니까 지금 중국 경기 상황은 어때요? 간밤 미국에서 나온 경기 지표는 좀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한 말씀드렸는데 예. 이것도 대별이 되는데 어제 미국의 소매 판매는 예상보다 좀 안 좋아지는 네. 0.9 전월 대비 좀 안 좋아지는 마이너스 0.9%. 예, 그리고 전년 동월 대비 또 한 3%대로 예. 한 5% 하나 예. 3%로 떨어졌는데
중국은 확실히 재정 부양책 효과를 좀 보는 것 같습니다. 오호. 그래서 지금 지난 월요일 날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중국의 소매 판매가 예상은 4.9였는데 플러스? 플러스 4.9였는데 6.4가 나왔어요. 그래요? 상당히 좀 세게 나오면서 4월 달에 비해서 5월 달에 블룸버그에서 이코노미스트들 상대로 조사를 하는데 GDP, 수출, 산업 생산, 소매 판매 모두 올해 연간 예상치를 다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중 간의 관세 전쟁 때문에 중국의 그 성장률을 전반적으로 좀 둔하게 보다가 생각보다 잘하고 있네. 재정 부양책 효과가 나오고 있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다 위로 끌어올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GDP도 4.2에서 4.5로 올라왔고 수출은 역성장에서 플러스로 좀 돌리고 산업 생산, 소매 판매도 다 지금 다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중국이 생각보다는 경기가 좀 잘 버티고 적어도 경기 좀 버티고 있는 측면이고 이건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나쁘진 않다. 하반기에 중국이 버텨주면 우리가 중국 통해서 어쨌든 우리가 수출하고 이런 것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다행스럽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니 지금 뭐 일본 5월 무역 수지가 나왔는데 6,376억엔 적자. 우리 돈으로 한 6조 정도 되는데 아니 일본이 무역 수지가 적자국이 돼 버렸네요. 몇 년간 적자입니다, 거기. 몇 년간. 예, 거기는 그걸로 돈 벌고 있지 않고요. 일본은 대부분 다 이 소위 재정 수지, 그러니까 해외 자산을 투자해 놓은 거, 거기서 벌어들이는 걸로 그것이 지금 무역 적자의 한 3-4배 더 이상 많습니다. 결국 옛날에 번 돈으로 투자해가지고 먹고 사네요. 일본이. 그렇기도 하고 지금 사실은 일본의 부채가 엄청 많다 걱정하잖아요. 그것이 그냥 없어지는 돈에 투자한 게 아니고 다 해외 자산으로 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일본은 거대한 나라가 헤지펀드예요. 일본 자체 내부에서 싸게 돈 빌려갖고 전 세계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로 지난 10여 년간 엄청 돈을 잘 벌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지금 복지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약간 저 모델을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랩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다시 좀 올라오면서 시장 코스피 같은 경우에 하락 출발을 했지만 현재 상승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강보합권입니다. 2,951포인트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은 반등합니다. 0.32% 오름세로 778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 다만 오늘도 메이저 수급 주체에 양 매도가 나옵니다. 외국인이 431억 원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고 기관 역시도 904억 원 매도 우위 기록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만 홀로 1,262억 원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팔고 있습니다. 472억 원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고요. 반면에 기관이 353억 원 매수 우위, 더불어서 개인 역시도 110억 원 사자세 나타냅니다. 이어서 등락률 상하이 업종 보시죠. 오늘은 디스플레이 패널과 석유와 가스, 우주항공과 국방업종이 상승률 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반면 에너지 장비와 서비스 쪽,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은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됩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시죠. 오늘도 지역화폐 관련주가 상승세를 이어갑니다. 당정이 지역화폐를 추가 발행해서 인구 소멸 지역 할인율을 높이도록 설계한다는 소식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웹캐시가 11.5% 상승하며 21,050원, 유라클이 6.7% 강세로 25,4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갤럭시와 머니트리가 5%대 오름세입니다. 거래가는 14,470원. 더불어서 코나아이가 2.46%, 쿠콘도 1.57% 강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TO 관련주도 상승합니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의 인가 요건을 자기 자본 10억 원 이상으로 규정하는 디지털 자산혁신 법안이 이르면 다음 달 중 여권에서 발의될 예정이라는 소식에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부터 주목받고 있는데요. 유라클 역시나 7%대 강세 유지하고 있고요. IT센 글로벌이 5.3% 오름세로 28,700원대, 갤럭시와 머니터리 4.86% 상승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핑거가 4.1% 오름세로 13,910원, 뱅크웨어 글로벌이 2%대 오름세입니다. 거래가 6,640원으로 집계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로 액화 석유가스, LPG 관련주도 강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흥구석유가 7.6% 오름세로 19,900원 기록하고 있고요. 중앙에너비스가 2.7% 상승하며 29,000원, SK이노베이션 오늘 5.49% 상승세 시현 중입니다. 거래가 96,2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SK가스가 0.68%, 극동유화도 광부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동발 긴장감이 다시 고조되면서 방산주도 움직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이 격화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 미군의 이란 핵시설 공습으로 기울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방산주 내에서는 LIG 넥스원이 2.3% 오름세로 거래가 57만 4천 원이고요. S&T 다이내믹스가 2.5% 오름세로 56,200원, 한화시스템이 3.63% 강세 기록 중입니다. 68,600원으로 거래가 집계됩니다. 더불어 우리기술이 3.6%, 하나오션도 2%대 오름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외국인 수급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지금 코스피가 일단은 강보합으로 전환이 되긴 했는데요. 장중에 2,950선 방어할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서학개미 브리핑입니다. 지난 한 주간 서학개미의 거래 내역 살펴보시죠. 먼저 4위는 S&P 500 지수의 하루 수익률을 따르는 스파입니다. 소폭 매도 우위 기록했는데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은 일단락됐지만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서 지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루 걸러 하루꼴로 흐름이 바뀌고 있는데요. 어제 이란이 휴전 협상을 원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중동 긴장 완화에 대한 낙관론이 번지며 지수가 크게 뛰었지만 장 마감 후 이내 상황이 다시 악화됐죠. 이에 서학개미가 차익 실현에 나선 것으로 분석됩니다. 3위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3배로 따르는 엑소엑셀입니다. 이 역시 매도 우인데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서 합의안이 도출되면서 반도체 지수 역시 최근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또한 어제 중동 불안감이 접어들며 특히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지수가 강세 보였는데요. 무려 3% 넘게 급등했죠. 그러나 이후 다시 중동 정세가 불안하게 돌아가고 사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자 서학개미가 엑소엑셀에도 매도 우위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마지막으로 1위와 2위는 테슬라 관련 종목들입니다. 2위는 TSLL, 1위는 테슬라인데요. 어제까지는 매수 우위를 보였지만 하루 만에 매도 우위로 돌아섰습니다. 테슬라도 최근 좋은 흐름 보이고 있죠. 자율주행 출시를 앞두고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이 관련 허가 절차를 간소화한 것과 더불어서 모델 S와 모델 X의 업그레이드 버전도 출시했는데요. 이에 서학개미가 차익 실현에 나섰는데 간밤 다시 로보택시 일정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주가가 크게 빠졌습니다. 앞으로의 흐름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그럼 뉴욕 증시에서 주목받은 종목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엔비디아입니다. 오펜하이머는 유럽 각국의 소버린 AI 투자를 예상하면서 이에 따른 엔비디아의 수혜 규모가 막대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최근 유럽 방문에서 젠순왕 CEO는 소버린 AI를 다시 한번 강조했고 여기에 유럽 지도자들도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펜하이머는 이를 통해 소버린 AI 시장의 확대와 유럽에서의 수요 증가가 확인될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현재 소버린 AI의 총 유효 시장을 1.5조 달러로 보고 있는데 이 중 유럽이 1,200억 달러 정도에 해당하며 소버린 AI 구축을 위해 건설될 수많은 데이터 센터에서 엔비디아가 한 개당 최대 500억 달러의 매출 기회를 가지므로 엔비디아가 향후 엄청난 성장 기회를 가질 거란 분석입니다. 다음으로 AMD입니다. AMD는 최근 개최한 어드밴싱 AI 행사에서 MI400 칩을 기반으로 렉 전체를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으로 설계한 헬리오스라는 신규 렉 시스템을 공개했는데요. 파이퍼 샌들러는 이를 통해 AMD가 자사의 AI 가속기 성장을 더욱 가속화할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AMD의 데이터 센터 및 GPU 매출이 올해 하반기부터 급반등할 거라고 평가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번 행사에서 아마존 웹서비스가 주요 후원사로 참여했는데 이에 따라 아마존 웹서비스와의
협업 가능성도 전망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목표 주가를 기존 125달러에서 14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어도비에 대해 생성형 AI의 수익화 전망이 낙관적이라고 봤는데요. 어도비의 2분기 실적과 가이던스가 전반적인 소프트웨어 수요 둔화 속에서도 견조한 실행력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가이던스를 상향하지 않은 것과 대조된다고 밝혔는데요. 더불어서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가격 인상 사이클이 시작된 점과 시장의 기대치가 낮은 것에 비해 어도비의 실적 추정치는 상향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 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이에 목표 주가를 기존 424달러에서 475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종목 리포트 전해드렸습니다. 네, 어제는 이제 3,000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오후 들어 상승폭 반납한 모습이더니 오늘 출발은 하락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양시장 상승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코스피도 이제 2,950선 회복이 됐고 코스닥도 지금 780선 좀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고 뭐 시장 변동성 여전히 크고 일단은 기대감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예. 한번 국내 증시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나도 투자자문 이재규 본부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야, 이렇게 세도 됩니까 이거? 네. 너무 좋은 흐름이죠. 우리나라 국내 주식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데 그래도 지난주부터 이제 중동 쪽에 대한 리스크가 어느 정도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서 시장이 어제는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받지 않나라고 생각이 됐는데 오늘 다시 한번 이제 반등이 나와주면서 전반적으로 좀 양호한 흐름이 이어지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우리나라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전반적인 흐름을 본다면 전반적인 거래 대금 쪽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요. 전체 거래 중에서 약 예. 70% 정도가 개인 투자자들. 그러니까 포모 현상으로 인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매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구간에서는 우리가 리스크 관리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2025년도 PER 기준으로 봤을 때 시장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11배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과거의 이력을 본다라고 한다면 11배를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EPS 상향이라든지 앞으로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많이 붙어줘야지만 여기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들이 좀 더 부각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반적으로는 중동 쪽에 대한 리스크를 우리가 계속해서 체크는 해야겠지만 우리나라 시장이 어쨌든 굉장히 오랜만에 달리는 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긍정적인 말씀 드리고 싶고요. 추가적으로 좀 간단하게 말씀드려보자면 지난주에도 이런 말씀 드렸죠. 작년에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 고점이 2,900포인트였습니다. 네. 당시에 삼성전자가 8만 원을 넘어갔었던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2,900을 조금 넘어가면서 2,900 이제 몇 포인트인지 좀 살펴봐야 되는데 2,957포인트네요. 2,957포인트인데 삼성전자가 6만 원대거든요. 6만 원이 안 되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종합주가지수 자체는 저는 많이 안 밀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목 단위로는 낙폭이 순간적으로 커질 수 있는 종목들도 꽤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종목 대응은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지수가 안정적으로 올라감에 대해서 너무 소외감을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외감을 느끼지
무슨 말씀이죠? 그거는 아니 지수는 올라가는데 내 종목 안 올라가면 소외감 느낄 수밖에 그건 없는데. 정신 승리에 가까운데요. 그 멘탈이 엄청 강해야 되는 그러니까 건데. 제 말은 지금부터 이제 종합주가 지수가 크게 밀릴 가능성은 낮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합주가 지수가 밀리지 않는 것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영향이 크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 자체가 밀리지 않는다라고 해서 다른 종목들이 안 밀릴 가능성은 전 낮다라고 보고 있어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도 밀릴 수 있다. 전 이런 의미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근데 그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좀 부진하더라도 지금 시장 자체 올라가는 것 중에 하나 보니까 그 인터넷 대표주들 있잖아요. 네이버, 카카오. 특히 네이버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 가장 많이 사는 종목이에요. 금액 기준으로 봤을 때 오늘 제일 많이 사는 종목이 네. 네이버예요. 그런데 뭐 네이버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뭐 AI 미래 그 네. 거기 쪽에도 하정우 하정우 센터장 예, 수석. 예. 이것도 있고 또 어제 보니까 뭐 스마트 스토어 개인정보 유출 의혹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해킹당한 흔적이 없다라고 네. 또 밝혔고. 네. 일단 해킹당한 흔적이 없다라는 부분도 도움이 되겠지만 지금 보시면 카카오도 굉장히 좋은 모습이 맞아요. 나오고 예.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표 AI 관련주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이제 공격적으로 좀 붙어주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AI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붙으면서 오픈 AI라든지 많은 소프트웨어 기업들, 뭐 팔란티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시장에서 많이 부각이 됐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많이 부각이 안 됐거든요. 특히 네이버와 카카오가 못 올라갔었을 때 또 중소형 주단에서는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들이 나왔기 때문에 네이버와 카카오를 보유하셨던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답답하셨을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정책적으로 AI 쪽에 대한 육성이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가 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네이버가 오늘 올라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요. 카카오 그룹주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그룹주 차원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네이버가 앞서 나가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큰 흐름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양사 모두 다 견조한 모습을 좀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지금 AI 쪽에 대한 투자가 데이터 센터라든지 반도체 쪽에도 계속해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육성을 해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AI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받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쪽에 대해서는 네이버가 조금 더 앞서 나가고 있다는 분석들이 많이 있지만 카카오 같은 경우도 오픈 AI 쪽과 협력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에 따라서 또 모멘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양사 모두 우리나라에서는 없어질 수가 없는 기업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체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요. 다만 우리가 조금 걱정을 해볼 부분은 지금 이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카카오 같은 경우는 20조가 넘어가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도 30조가 넘어가고 있는데 영업이익 기준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저평가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네이버와 카카오가 굉장히 좋은 기업인데 주가가 많이 밀렸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깝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우리가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엄청난 저평가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다만 지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트렌디하게 움직일 수 있는 성격의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추가 상승의 여력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조금만 더 이제 삼성전자가 그동안 아주 그 예를 잘 들어주셨는데 2,900대 있을 때 8만이었나요 그때? 네, 8만 원 넘었습니다. 8만 원 넘었을 때 2,900이고 지금은 6만도 안 되고 있다 삼성전자가. 네. 그런 측면에서 지수는 잘 안 빠질 것이다. 이 말씀은 이제 다가오는데 지금 이게 SK하이닉스가 25만 원이 넘었다 하는 얘기는 이제 무슨 레벨 측면에서 이렇게 전고점이다 뭐다 할 만한 건 없단 말이죠. 물론 이걸 SK하이닉스 옛날 그 이름 바뀌기 전에 그 주가까지 포함한 장기 차트로 볼 것 같으면 이거는 뭐 까마득한 주가도 있었습니다만 네. 근데 지금 약간 과열 상태긴 하고 계속해서 삼성전자는 무슨 망하지만 않으면 여기서 어떻게 올라갈 것 같은데 SK하이닉스는 많이 올라왔단 말이죠. 이 부분의 판단을 어떻게 하세요? 본부장님은. 저는 일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가 꼭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봐야 듭니다. 된다? 예, 그러니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신고가가 나와 있는 네네. 상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장기 계열로 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제 SK하이닉스로 사명이 바뀐 이후에는 신고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그러니까 같거든요. 맞아요.
신고가가 열렸다라는 것은 여기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대가 분출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SK하이닉스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삼성전자 먼저 말씀을 드려보자면 시가총액이 큰 기업이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이제 우리나라 시장을 볼 때 삼성전자를 많이 보죠. 그리고 뭐 과거에는 작년에는 8만 원이 넘었다가 지금 6만 원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는 굉장히 답답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 우리가 HBM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계속해서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에도 그리고 올해도 HBM 쪽에 대해서 엔비디아에 납품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올 때마다 주가가 움직임을 보여주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죠. HBM 쪽에 대해서 계속해서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실제로 HBM 쪽에 대해서 뭐 엔비디아 쪽에 납품을 하게 됐다라고 하더라도 주가에 반영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라든지 퀄텍스트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나올 때 삼성전자가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HBM 쪽에 대한 뉴스 플로우를 계속해서 따라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D램과 낸드 같은 경우는 가격이 D램 같은 경우는 두 달 사이에 20%씩 올라왔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올라온 상황이고 낸드 같은 경우도 2분기까지는 실적이 좀 안 좋을 가능성이 높지만 ESSD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받아간다라고 한다면 3분기와 4분기는 어느 정도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또 파운드리 쪽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포인트를 굳이 꼽자라고 한다면 저는 여전히 HBM 쪽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HBM4 쪽에 대한 승부수를 어느 정도 던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좀 크게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어쨌든 AI 쪽에 대한 투자의 관심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지금 우리나라 SK 같은 경우도 뭐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그게 뭐 GPU가 들어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HBM 쪽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은 SK하이닉스가 잘하고 있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뭐 HBM3 이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지금 엔비디아 향으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길게 본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캐파의 싸움이 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AI 쪽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의 캐파가 필요한 시점이 올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부터는 아까 전에 앵커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더 밀리기보다는 우상향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BM 쪽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공고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매출단을 분석을 해볼 때 HBM 같은 경우는 D램 쪽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D램 전체 매출에서 HBM이 차지하고 있는 퍼센테이지가 15% 정도밖에 안 되는데 매출과 영업이익단에서 차지하고 있는 이 HBM 쪽에 대한 영향력이 40%에서 50%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고부가가치 산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SK하이닉스가 올해도 전부 다 완판이 됐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HBM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받아갈 수 있다. 이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일단 주가가 더 많이 밀리기에는 그동안 악재들이 많이 반영이 됐다라는 부분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HBM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하게 받아갈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돼서 둘 다 긍정적인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도 뭐 미국에서 칩스법 쪽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25%에서 30%까지 늘려주겠다. 이게 그러니까 한시적이라는 그런 명시가 붙기는 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반도체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추가적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니까 지금 이제 2차 전지 쪽이 그래도 좀 올라가요. 그런데 이제 상승폭이 그래도 많이 좀 반납이 된 상황인데 사실 지금 미국에서 그 재생에너지 세액공제 자체를 한도를 축소하거나 또 전기차 의무화 폐지도 추진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러면은 뭐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이런 좀 재생에너지 쪽 같은 경우는 오히려 또 주가 영향 악재로 인식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일단 우리가 여기가 좀 복잡하더라고요, 내용이. 그래서 이제 미국 쪽에서 발전소를 짓거나 하는 태양광과 풍력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일단 어제 나온 뉴스만 가지고 봤을 때는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장을 지을 때 세금을 깎아주지 않겠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 자체를 폐지를 지금 화면 우측에도 보이시겠지만 연내 뭐 착공을 해야 되고 단계적으로 축소를 하겠다. 그러니까 뭐 투자세액이라든지 생산세액에 대한 공제 부분들이 이 태양광 쪽이라든지 풍력 쪽에 지금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태양광 관련주라든지 풍력 관련주 같은 경우도 장 초반부터 굉장히 주가 흐름이 안 좋았는데
냉정하게 따져본다라고 한다면 풍력 같은 경우는 유럽 쪽을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태양광 같은 경우는 하나솔루션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영향력 자체에서 약간 멀어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하원에서도 관련되어 있는 법안이 한 표 차이로 통과가 됐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상원에서도 계속해서 이 혜택을 주는 거에 대해서 감소를 시키겠다라는 네, 그런 네. 기조가 이어졌다라는 분석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하원과 상원에서 이런 발의된 법안 자체가 같아야지 통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원 쪽에서 내용들을 계속해서 이제 수정하고 어떻게 보면은 있죠. 예. 수정을 하고 있는데 수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게 하원으로 다시 내려가야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로 인해서 주가의 변동성이 나오는 것은 뭐 이해는 되는 부분이지만 그게 확정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업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태양광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태양광 같은 경우는 미국이 중국을 규제함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정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또 이제 AMPC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하죠. 상원에서 AMPC 쪽에 대해서는 오히려 유예 기간을 좀 더 주는 게 어떠냐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AMPC요? 그렇죠. 세액공제. 그러니까 부품이라든지 공장 내에서 생산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액을 여전히 유지해주겠다라는 부분이거든요. 하원에선 2031년도에 축소를 하겠다라는 이야기, 폐지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거고 상원에선 지금 32년도까지 기존 안을 유지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주가 변동성이 긍정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IRA 법안과 그리고 자동차를 구매했을 때 보조금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그리고 AMPC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좀 혼재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큰 흐름에서 봤을 때 저는 이 내용 자체가 지금 상원과 하원에서 완벽하게 만들어져서 발의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업황 자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2차 전지든 그리고 뭐 태양광 풍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제가 지난번에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2차 전지 기업들의 비중, 점유율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또 반대로 중국을 제외하고 보면 점유율이 낮다라고 보기도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시장에서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추세적인 우상향이라든지 그러니까 저는 저평가가 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추세적인 우상향이 나올 수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덜어드리는데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저평가라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단기적으로 기술적인 반등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지만 추세적인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넘버가 좀 지켜야 된다. 재무가 좀 개선돼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추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자 이거 질문지를 미리 못 드린 내용이긴 한데 너무 개인적으로 궁금해가지고 그렇다고 뭐 들고 있는 건 아니고요. 매번 말씀드립니다만 너무 궁금해서 공부 차원에서 아니 요 끼 있는 종목이긴 한데 롯데관광개발 요거 뭐 석 달도 안 걸려서 따블이 났어요 지금. 네. 지금 이게 뭐가 있죠 여기야? 네, 중국 쪽 모멘텀이 있죠. 중국 쪽 모멘텀? 예,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네. 카지노 쪽에 카지노 사업을 진행을 하고 예. 있거든요. 근데 제주도 쪽에서 이제 카지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중국인들이 이제 제주도로 많이 들어온다라는 내용들이 있죠. 예. 그래서 오늘도 방금 전에 롯데관광개발 말씀해 주시면서 카지노 쪽에 대한 관심도 우리가 좀 필요하지만 예. 전반적으로 오늘 중국향 기업들의 매출이 아니라 주가 흐름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화장품 관련주들도 주가 흐름이 괜찮게 나오고 오늘 그래요? 있고요. 유통주도 그럼 그런 쪽인 건가요? 그렇죠. 아, 신세계, 현대백화점, 뭐 호텔신라. 그렇죠. 그 면세점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좋거든요. 오늘 뭐 6월 18일 날 중국에서 쇼핑 축제 뭐 이런 게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지금 중국 쪽에서 소매 판매 지표가 잘 나왔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중국향 매출이 나오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메리트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드랍률이라든지 홀드액 같은 경우가 계속해서 올라왔다라는 분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나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뭐 롯데관광개발을 찍어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또 일본 쪽에 사무실을 이제 개소한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VIP가 또 넘어온다라고 한다면 그에 따른 뭐 수익성도 개선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나라 화장품 관련주들도 여전히 굉장히 좋은 모습이 예, 나오고 예. 있고요. 또 이제 중국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최근에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컨텐츠 관련주들도 주가 흐름이 나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 쪽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 5월 달에 우리가 선거 기간이었잖아요. 그래서 네.
당시에 정책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4월 달로 넘어가 보면 예. 관세가 부과됐을 때 관세 무풍지대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 기업들이 5월 달 지나고 오면서까지 아직까지 크게 밀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중국향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추세적인 모멘텀이 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지금 아직까지 많이 못 움직인 쪽에서는 저는 의류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뭐 지역화폐라든지 예. 내수를 부양하기 위해서 이렇게 돈이 좀 지불이 된다라고 한다면 과거에도 의류 관련주들이 좀 변동성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요.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FNF라든지 감성코퍼레이션 같은 기업들이 있는데 또 내수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도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저는 계속해서 좀 체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범 부장님 궁금한 거 하나만 더. 이거 이 타이밍에 따라서 대박하면 쪽박인 종목이고 이런저런 좀 뭐 노이즈도 많은 종목이라서 질문하기가 좀 뭐합니다만 이 신풍제약 뭐가 있어서 지금 이러고 있습니까 이거? 이게 이거 공부할 만한 종목이에요? 과거에 정말 많이 올랐다가 많이 네. 빠져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이 많이 올랐다 코로나와 많이 빠졌다기보다도 그냥 미친 듯이 올랐다가 그냥 원위 쳐버렸죠. 예, 그래서 네. 이 기업 참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좋은 기업일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래요. 네.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이제 코로나 사망자가 나왔다라는 내용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 해외에서. 해외에서?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어제부터 변동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사망자인지 코로나 환자가 많이 늘어났다라는 것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확인은 못했는데 코로나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시장에서 붙으면서 신풍제약이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이거 지금 작전주 아닙니까? 원래 옛날 시장에서 다들 그랬는데 이거는 예, 약간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신풍제약을 그런 지금 성격. 그런 체크는 성격. 못했는데 아니 저도 제가 작전주라고 단정한 게 아니고 시장에서 예. 하도 들어가지고 저번에 올랐을 때 너무 강하게 올랐죠. 그래서 제가 이거 뭐 유통 물량이라든지 좀 체크를 해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좀 빠듯해서 뭔 약이 나와요 여기서? 유통 물량이 만약에 작다라고 한다면 어. 주가의 변동성이 좀 그죠. 크게 나올 수가 네.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체크를 해보려고 그랬는데 뭐 최근에 흥하해용 같은 경우도 해운주죠. 흥하해용 같은 경우도 유통 물량이 굉장히 적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변동성을 크게 보여주는 종목군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제 초보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좀 경계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그래요.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와, 네이버가 10% 급등이에요. 아, 그래요? 야, 그리고 또 오늘이 보니까 6월 18일이 징동닷컴 데이래요. 그래서 중국 관련주가 그렇게 오른대요. 그래요. 이게 보통 우리가 숨고르기를 하는 게 막 가다가 네. 좀 이렇게 거늘에서 걸터 앉아서 좀 물도 마시고 뭐 이렇게 부채질도 좀 하고 이게 숨 돌리는 건데 네. 이거는 완전 마라톤 중에 왜 네. 그냥 진행이 온도 세우는 그냥 생수병 들고 그냥 잠깐 마시고 뛰면서 뛰는 마시네. 거죠. 이거는. 예, 예, 맞아. 시장 흐름이 그래요. 대단하네. 네. 예, 오후엔 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드는 정보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지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